지금 우리는 이제 자동차 전기전자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기전자 분야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내용을 짚어보면, 먼저 전기 자체에 대해서 배웠죠. 전기는 어, 도체 내에서의 이 전자의 성질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전기의 흐름이다. 그걸 이제 전류라고 하는데,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다.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기공학에서 정한 전류의 방향은 이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지만, 실제로는 전하에 이동하는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 그래서 전기공학에서 전류의 흐름을 결정한 이후에, 그 이후에 물리적으로 이제 전하의 흐름은 음극에서 플러스로 흐른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실용 학문이 먼저 앞서가고 이제 순수 학문이 뒤따르는 이런 반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순수 학문이 먼저 앞서가고 순수 학문의 연구 결과를 응용 학문이 가져다 쓰는 이런 순서로 가져가는데, 전기 쪽에서는 이제 워낙 뛰어난 실용 과학자가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연구 잘하기보다는 발명가고 이런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이 전기를 많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발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어떤 그 전기공학의 개념에서 전류의 흐름을 정의했는데, 그 이후에 물리학자들이 전하의 이동을 나중에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류는 그게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전기공학이나 전자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이 전류를 공부를 할 때 가장 먼저 혼란이 오는 것이 전류의 방향과 전하의 방향이 달라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렇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면 되는데, 나중에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면, 트랜지스터 반도체의 특성을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서는 음전하의 이동 방향을 계속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류의 흐름은 우리가 처음 배웠을 때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로 전류는 흐른다, 이렇게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전류의 방향과 전하의 이동 방향, 음전하의 이동 방향, 이 문제 때문에 약간 혼돈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자동차학과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혼란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자동차 내의 이게 그 전기 장치, 그다음에 자동차 내에서의 그 전장 부품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에 대해서 꼭 배워야만 하고, 전기전자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배우는 것이 전기, 전류,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는 것은 이제 전위차가 있을 때 전류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전위차를 갖다가 이제 전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전류는 직류 전류가 있고 교류 전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전기가 흐르는 곳에, 이제 지난 시간과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자기거든요. 전기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수직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전기장이 형성되는 곳에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자기장은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으면 또 그 수직 방향으로 전기장이 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기장이 이렇게 흐른다. 자기장은 이렇게 흐른다.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된다. 그러면 또 전기장이 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이런 것이 파동을 이룰 때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하죠. 줄여서 전자파.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곳에서는 이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근데 이러한 전기장이 흐르는 곳에 자기장이 흐른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배울 때 반드시 자기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만 흘려주면 그게 끝이 아니고, 전기가 흘러가는 곳에 자기장이 나타나니까요. 그리고 그 자기장은
다른 데 영향을 줍니다. 다른 물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다른 전기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거든요. 전기, 그래서 이제 전자의 성질, 그다음에 전류, 전압,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기. 근데 여기에서 전류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항, 이거는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한다. 그 다음에 캐패시터, 이거는 그 전류가 흘러갈 때 일정 시간 붙잡아둬요. 예, 붙잡아둡니다. 그리고 이제 코일, 그래서 저항, 코일, 캐패시터, 이 세 가지가 전류의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이제 코일 같은 경우는 전류의 크기를 이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제 코일 안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이제 스위치는 전류의 흐름을 연결했다가 끊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류의 흐름을. 저항은 전류를 못 흐르게 막는 거죠. 못 흐르게 흐르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어디까지 전류의 흐름을 막아둘 것이냐, 뭐 이런 문제. 그래서 회로를 구성을 할 때, 그래서 RLC 회로라 그래요. 전류가 그냥 흘러가게 하지 말고 저항으로 막아두기도 하고 스위치로 끊어두기도 하고 또 코일을 통해서 이제 그 전류에 흐르는 크기를 조절해 보기도 하고 캐패시터를 넣어서 일정 시간 담아뒀다가 어떤 선이 넘어갈 때만 퉁 하고 전류가 우르르 흘러가게 해보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회로를 만드는 겁니다. 이 조합을 가지고 다양한 많은 기능을 하는 전자회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전기회로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회로를 이용을 해서 특정한 목적, 뭐 발진기를 만든다든지 또는 정류 이제 그 전류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커트시키는 불안정한 전기를 뭐 커트시키는 그런 거를 한다든지 또 일정 그 범위를 넘어가야지만이 이제 전류가 흐르게 한다든지 뭐 이러한 회로들을 조합을 해서 특정 기능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전자 모듈이라고 하는 거죠. 전자 모듈. 자, 이런 RLC 회로로 구성을 하면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렇게 커지는 회로를 굉장히 미세한 곳에 축약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전자 회로의 크기를 굉장히 그 사이즈를 줄여주는 것이 바로 트랜지스터 그리고 이제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로 가면 집적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전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배워야 될 것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전기의 성질, 전자의 성질, 전류, 그다음에 전압, 그리고 직류 교류, 그리고 자기장, 그런 다음에 트랜지스터,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것까지가 이제 이렇게 전기와 전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개념을 이해해 둬야지 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 개념 하에서 우리가 축전지는 어떤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자동차에서 이제 작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 기동기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기동기가 이제 스타터죠. 작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자기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전기장, 다른 전류의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요즘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은 굉장히 민감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민감한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제 반도체를 예로 듭시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것이 메모리 반도체라 그랬죠. 메모리 반도체가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게 어디죠? PC의 그 램이라고 하는 거죠. 메인 메모리. 그래서 CPU는 컴퓨터에 있어서 CPU는 연산형 반도체, 그리고 그 메인 메모리는 메모리형 반도체 이렇게 나눠요. 연산형 반도체는 그동안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가 미국이었죠. 그 인텔이라든지 AMD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산형 반도체는 미국이 가장 점유율이 높았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삼성과 하이닉스 두 개를 합치면 전 세계 시장의
75%가 메모리형 반도체를 이제 한국이 생산을 했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높아요. 엄청나게 마진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대비 그 생산한 원가 대비 실제로 팔리는 가격의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수익성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시대에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PC가 다 공급이 됐으니까 컴퓨터가 다 이제 뭐 더 이상 마이크로소프트도 컴퓨터가 안 팔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주가가 떨어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더 이상 매출이 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같은 경우도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 상태인데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도 이제 더 이상 안 팔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도체에 의지를 많이 하는 자동차와 반도체 우리 두 가지가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가는데 그러면 한국은 어렵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휴대폰에 이 메모리가 들어간 거죠. 그 휴대폰이 막 공급이 됐어. 근데 이제는 뭐 한국은 메모리 그 반도체 더 이상 팔지 못하지 않겠냐 그러는데 자동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에 아주 이제 제어 파트에 이 컴퓨터들이 들어가요. 컴퓨터 안에는 반드시 CPU가 있어야 되고 메인 메모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컴퓨터는 반드시 일을 하는 부분이 CPU하고 메모리 두 개가 두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컴퓨터가 들어간다. 그곳에는 연산형 반도체와 기억형, 메모리형 반도체 두 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모든 자동차들이 더 많이 이제 메모리가 더 필요로 하게 됐죠. 이제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자동차에 이제 뭐 들어갈 만큼 다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뭐 반도체가 별로 이제 매출이 안 늘어나겠네라고 했는데 사물 인터넷이 나와요. 사물 인터넷은 통신과 또 이제 연산하는 그 데이터 처리 장치, 아주 작은 MPU, MCU라고 하는 작은 CPU와 그 메모리가 모든 사물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뭐 그 스마트워치, 스마트 글래스, 스마트 밥솥. 그래서 이제 요즘 밥솥에도 들어가고 냉장고에도 들어가죠. 스마트 가전이라 그래서 TV에도 들어가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민감한 전자 부품을 그쪽에서 사용하는 전류값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그 전자 부품의 그 미세한 전기장에 만약에 다른 전기 장치에서 발생한 자기장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쉴딩, 차폐가 중요합니다. 차폐를 통해서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차폐가 상당히 중요하다. 동축 케이블의 내부 도체, 케이블 안에는 선이 여러 개가 들어간 것이 이제 케이블이거든요. 전선하고 케이블하고는 그런 게 달라요. 그래서 그 안에 그 도선과 도선들이 케이블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개의 도선들이 서로 영향을 주지 말아야 돼요. 이쪽 전선에도 전선이 흐르니까 자기장이 발생할 것이고 저쪽 전선에도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장이 발생하거든요. 그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폐용 구리선을 쓰는 거죠. CRT 같은 경우에도 차폐형 자성체를 씁니다. CRT는 요즘 이제 안 쓰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차폐의 얘가 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차폐가 이루어져야 된다. 또 크기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자기장의 유도작용에 대해서 차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크기 변화가 없는 자기장을 차폐하는데 가장 좋은 재료는 투자율이 좋은 양호한 특성의 자성체가 그러한 것을 갖고 있다. 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체에 자기장을 가해주면 도체 양단에 전압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전류 전압은 전기장에 이제 관한 거거든요. 근데 자기장을 가해줬을 때 전기장이 흐르고 있는 곳에 자기장을 가해주면 그곳에 전압 변화가 발생한다. 그것이 이제 홀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서로 수직이 돼야지 되고 자속 밀도의 크기에 가해준 자속 밀도, 가해준 자기장의 크기죠. 그거에 따라서 전압의 크기가 이제
비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자기장 그리고 자기장의 차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